네, 다섯 번째 세션의 주제는 양방향 우주송 생태계 조성을 통한 우주의약품 제조 및 준궤도 임무라는 주제입니다. 연사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김현준 박사님을 저희가 모셨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김현준 박사님은 온라인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준 박사님 준비가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박사님 소개를 드리고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우연의 김현준 박사님께서는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연구소 소형 발사체 연구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고요.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메탄 연소기 설계 및 우주 추력기 개발이라는 내용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 우주 분야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김현준 박사님 혹시 준비되셨으면 네네 바로 발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네, 안녕하세요. 한국우주연구원의 김현준입니다. 제가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득이하게 제가 온라인으로 발표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해드릴 내용은 양방향 우주 수송 생태계 조성을 통한 우주에서 의약품 제조 및 중궤도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경제를 논할 때 제 우주 경제를 먼저 현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자료는 브라이스테크 리포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제 보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규모 글로벌 스페이스 에코노미가 전체 500조 원 이상이에요. 거기서 런치 섹터만 따지게 되면 대략 한 1%,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대략 한 7조 원 수준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장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위성 산업이에요. 위성 산업이 무려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경제를 논할 때 결국에는 위성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큰 포션을 갖고 있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게 이제 스페이스 에코노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드는 자료가 바로 제 모건 스턴리의 자료입니다. 이 모건 스탠리 자료에 의하면은 2040년까지 무려 1조 달러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제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이 무려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하면은 우주 인터넷 하면은 생각나는 기업이 있죠. 바로 스타링크인데요. 이 스타링크가 지금 현재 캐시카우 역할로 톡톡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볼 부분이 거시 경제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자료는 이제 미국 경제분석국에서 분석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기에는 2021년까지 이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전체 총생산의 우주 분야 점유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1년에 감소되는 내용에 대해서 리포팅 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2021년에는 여러분들이 위성 TV를 기존에 많이 봤었는데, 우리가 항상 보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국내에서 웨이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이 되면서 이와 같이 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총생산의 우주 분야의 점유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약간 좀 의아하긴 했는데, private job, 그러니까 우주 분야 일자리는 현재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다른 것 같은데요. 우주 분야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주 분야의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죠.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실적인 우주 개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몇몇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우주인의 상업활동 자금의 80% 이상은 정부기관이에요. 그리고 상업 발사의 정부 투자 비용이 무려 70% 이상이에요. 그리고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상업활동의 30%, 순수한 상업활동은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기업들의 기저 매출은
70% 이상을 기존 매출로 잡고 결국에는 순수한 사업 활동의 30%를 이제 가져오는 그러한 구조인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정보 투자는 기업 매출의 주요 동인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요 관점에서 발사체 현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본자료는 2023년도 4, 4분기 자료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스페이스X가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그 우주 경제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6조 원 정도의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희 부서에서도 관심 있는 소형가스체 같은 경우에 대표 주자이죠. 로켓넷 같은 경우에는 우주 경제 대략 0.1%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비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체 우주 경제의 파이는 대략 7조 원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조 원의 시장에서 스페이스X를 제외한 나머지 1조 원의 시장을 가지고 나머지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발사체 부분을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마디로 규모의 경제 그리고 승자 독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도 해묵은 논쟁이었는데요. 바로 대형 발사체냐 소형 발사체의 논쟁인데 보신 바와 같이 중대형 발사체의 대표주자인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1회 발사 비용이 대략 900억 원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형 발사체의 대표주자인 로켓넷 같은 경우에는 1회 발사하는데 대략 한 1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매스 클래스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200에서 한 600kg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미니급 수준의 위성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발사체 가격이에요. 발사체 가격을 보시면은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은 X축이 이제 맥시멈 페이로드를 얘기하는 거고 Y축이 킬로그램당 단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이는 바로 중대형 발사체가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죠. 반대로 이제 소형 발사체는 상당히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게 되면은 중대형 발사체는 버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소형 발사체 같은 경우는 택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미니급 수준의 위성이 전체 그 소형 발사체 시장에 포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X사는 라이드쉐어 개념으로 해서 이와 같은 미니급 수준의 위성까지 뺏어오는 그런 경쟁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베가 발사체예요. 베가 발사체는 고체 발사체인데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그 소형 발사체와 비슷한데 맥시멈 페이로드는 이보다 상당히 높죠. 그 말은즉슨 고체 발사체가 싸지는 않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얼마 전까지 사실 고체 발사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저희 전문가들께서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경제성 관점에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 4차 우주개발 진흥 계획에 이와 같은 고체 발사체가 포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마 발사체라는 것은 경제성도 물론 있지만 전략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결국에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전략이라든지 그런 걸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에서 관심 있는 스몰 런치 비히클 시장이에요. 사실 스몰 런치 비히클 시장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로켓넷 같은 경우는 수익이 없었고요. 최근에는 좀 많이 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0년까지는 수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트라 같은 경우는 파산 위기였다가 최근에는 다시 국방부 수요를 가지고 기사 활성하는 느낌이고요. 이미 아시다시피 버진 오비스는 파산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형 발사체 시장은 틈새 시장을 찾고 있다고 보시고 투자가 관점에서도 솔직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제임스 박사님이 좀 기사를 내용을 언급을 하셨고요. 최근에 스타쉽이 재사용에 거의 성공하게 되면서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시장에 나왔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형 발사체 시장은 바로 틈새 시장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중대형 발사체는 그러면은 괜찮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스페이스X의 그 팔콘 9 시리즈를 보면은 가격이 상당히 낮아요. 이제 아리안 6가 최근에 이제 거의 개발이 됐는데 킬로그램당 단가가 한 1,000만 원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일렉트론 바사체가 5천만 원이고 현재 누리호는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편인데요. 네,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가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안 6 같은 게 예를 들면 1년에 5천억 원 정도를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존으로부터 수주를 받는 그러한 형태의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그 렐러티비티 스페이스 미국 기업인데 현재 자금 고갈 상태예요.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저희 중대형박제 시장도 스페이스 X와 비교했을 때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는 뭐 점쳐볼 수 있는데요. 제 이사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수요를 몰아준다든지 아니면은 작사와 같이 시설을 연가에 대여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겠고, 이제 정부 개발 과제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요를 제 숨통을 트여주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재사용 발사체가 개발이 되면서 상당히 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아리안 6인데요. 아리안 6는 2014년에 개발이 런칭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제 이듬해 2015년에 팔콘 9이 랜딩에 성공하게 되죠. 이제 이쯤 되면은 사실 그 세계 개발에 있어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느끼게 되는데 그대로 개발이 되면서 현재 이르게 되는데, 이를 두고 이제 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재사용이 가능한 발사체를 선택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책적인 실패를 인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간단합니다.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바로 항공산업인데요. 항공산업의 1차 세계대전 중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종료가 되고 대규모 계약 취소가 발생하게 돼요. 따라서 이제 붕괴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1925년에 항공우편 계약법이라는 법안을 발효하게 돼요. 이를 통해서 미국 상업항공 산업을 시작을 알리게 되죠. 이와 비슷한 트랙을 밟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우주산업입니다. 우주산업 같은 경우는 2012년에 CRS 민무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 상업화물 공급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돼요. 따라서 이제 그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이면서 예정된 항공편이 되었고, 이제 우주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크루드래곤을 이용해서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까지 승객을 운송하는, 물자라든지 승객을 운송하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ULA인데요. ULA는 그 기존에는 공룡 기업으로서 나사라든지 국방부의 수요를 많이 가져왔는데요. 이제 스페이스X가 등장하면서 매출액은 4배, 그리고 제 기업 가치는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시장의 매물로 나온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발사체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우주개발 예산이에요. 보신 바와 같이 그 한국 같은 경우는 1조 원도 안 되는 그 예산으로 제 우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나사에만 지원되는 금액이 무려 35조 원이에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0.34%. 그러니까 건투선수로 따지면은 라이트급과 그리고 헤비급의 차이겠죠. 따라서 정책 관점에서도 사실 미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과학 예산까지 삭감한 상태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면은 모르겠어요. 그 발사체 개발이라는 게 상당히 전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근데 경제 논리로만 가정하면 이와 같은 이 제반 여건을 고려를 해서 미니급 수준의 소형 발사체를 운영을 하면서 반복 발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고체 소형 발사체가 이에 부합한데요. 사실 재진 임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정치 외교적으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높은 발사 비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액체 소형 발사체를 갖추어서 다양한 발사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발사체예요. 뭐 누리호고, 그 다음에 누리호의 테스트 런치 베이클이고, 그 다음에 누리호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소형 발사체 부분이고요. 이 소형 발사체에서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75톤 그 누리호 발사체에 사용됐던 75톤 엔진을
1단으로 사용하고 2단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빠르게 그 소형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희가 제안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실제 기술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 런치 비클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탑 리ኳ어먼트, 그러니까 태양 동기 궤도까지 이제 500kg 올릴 수 있는 수준의 이제 발사체를 구축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제안을 했고, 1회 발사 비용을 한 200에서 300억 원 미만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여러 가지가 두 가지를 줬고,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매트록스 로켓 엔진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1단 발사체를 이제 제안을 했었고, 저희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 공통 격벽에 대한 그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현재 공동 탱크를 개발하고 있고, 또 다른 그 엔진 3톤급 엔진을 이제 그 페리지와 이노스페이스 그리고 대한항공이 현재 개발을 했었는데, 대한항공이 현재 그 경쟁으로 했기 때문에 탈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개 업체가 경쟁하면서 3톤급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고령 대표님께서 해주셨던 바로 의약품 분야예요. 사실 그 우주에서 뭔가 수익을 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아니면 블루 오리진이 스페이스 투어리즘을 사업을 두고 상당히 이제 관심이 주목이 됐었는데요. 사실 그 수익성 관점에서는 그렇게 수익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적자인 상황이고, 그래서 블루 오리진은 이제 그 여기서 사업 포트폴리오 좀 다각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트랜스포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사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좋아요. 이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 스타링크하고 그 다음에 카고 서플라이 미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발사체는 발사되는 비용이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 로지스틱 관점, 배송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은 해운업과 그 다음에 육로로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항공기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그 배송 비용이 비싼 그 운송 수단이 바로 항공기예요. 항공기는 그 항공기로 운송을 하게 되면은 물건이 질량이 작으면서 고부가가치의 제품이어야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항공기를 이용해서 실어 나르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그 우주 공간으로 이제 비행기와 같이 우주 공간으로 더 높은 고도로 올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따라서 기술 난이도도 높아지고, 그만큼은 로지스틱 관점에서도 이제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고부가치의 제품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창출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틀라이트 외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맥켄지 보고서예요. 이 맥켄지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상에서 이미 구축된 산업과 그 다음에 우주 기술이 만났을 때 큰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고, 단언컨대 제약산업입니다. 우리가 뭐 감기약처럼 그런 비용이 저렴한 약물도 있는데 거의 억대가 되는 약물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값비싼 약물, 고부가치의 약물을 잘 개발을 한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머크사예요. 머크사의 3, 4분기 프로핏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무려 160억 달러예요. 근데 이제 키투라다라는 연약 항암제가 전체 매출액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고부가치의 어떤 제품이 큰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크사의 키투라다라는 제품을 머크사는 우주 공간에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측이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을 통해서 만든 키투르다의 결정질이고, 그 다음에 우측이 우주 정거장에서 만든 결정질이에요. 완전히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크리스탈라인 스트럭처라가 보시게 되면은 이 결정질이 유니폼하면서도 상당히 좀 조밀한 그러한 형태의 결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순수한 결정질이죠.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처방 관점에서도 상당히 그 이점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정맥 주사를 했어야 되는데 새로 만든 그 약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피하 지방 주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의 퀄리티가 증가되는 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드럭스토어 관점에서도 기존엔 좋은 냉장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인스페이스 매니팩처링 된 크리스탈 스트럭처는 상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효과도 더 좋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연구자들이 인사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페이스 린텍이라는 국내 스타트업과 함께 제 양산 비용을 가정을 해서 스트로다를 대상으로 비용을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너무나 당연한데 발사 비용이 전체 우주 제조 비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결정을 만드는 방법에는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바르다 스페이스라는 스타트업과 같이 이제 모바일 팩토리 개념으로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만드는 방법은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은 모바일 팩토리 개념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저희는 지켜봤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바르다 스페이스인데요. 이건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 같은 이 기업은 스타트업인데요. 2020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불과 2024년 2월에 거의 3년 만에 이와 같은 체계 개발을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코비드19라는 화이자 연료인 리토나비라는 물질을 우주 공간에서 처음으로 제조하고 이제 다시 귀환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은 상당히 이제 업계로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주 공간에서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달까지 무엇인가를 보내잖아요. 이제 보내는 로지스틱 관점에서는 그 수요가 결국에는 정부기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르다 스페이스의 수요기관은 결국에는 제약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약산업만 이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만 가져간다면 충분히 민간 기업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경제의 생태계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보여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약에 개념적으로 정립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의 어떻게 보면 공장 자동화 형태의 생산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발사하게 되면은 발사체 측면에서 매출액이 나타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걸 갖다가 전체 우주산업 생태계를 갖다가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들려면은 결국에는 제약산업이 필요합니다. 제약산업의 우주산업으로부터 만든 원료를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의약품의 원료 API라고 하는데 원료를 제공하고, 이 제약산업 생태계는 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경제 구조를 하나로 완성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네, 문제는 제약산업 생태계예요. 우리나라가 다국적 제약산업은 이게 가능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아직은 그렇게 히트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시장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제 특허가 만료된 약물이면 사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뭔가를 만들고 가져왔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특허가 만료되지 않는 약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춰야 되는데, 만일 해외 제약 업체가 우리 국내 기업,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페이스 린텍과 같은 기업에 이 파운드리 사업을 맡길 것이냐, 여기에 대한 협력체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에서 신약 개발 비용인데요. 만약에 신약을 우주에서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지상에서 만든 신약 개발 비용 플러스 우주 배송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페이퍼를 제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내용이 본의 아니게 여러 업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까지 공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한 이유는 결국에는 사실 기반의 리포트가 중요하고 합리적인 국가 정책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이제 작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 국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거의 그 대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계획으로 나와 있고 예비 타당성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러한 그 사업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우주산 생태계 구상과 이걸 통해서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소형 발사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의약품 제조와 같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어서 좀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했었고, 저희 같은 항우형 같은 경우 이와 같은 이제 스페이스 트랜스포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기술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바로 스페이스 트랜스포터의 추력기를 저희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추력기의 포트폴리오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주제에 맞게 그 서브오비탈 미션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언급을 하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브오비탈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데요. 서브오비탈은 결국에는 테스트베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컨셉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할 거냐면은, 결국에는, 서브오비탈 미션을 사전 시험 성격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가 가격을 저렴하면서 고난이도의 기술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브오비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제안하는 거는 바로 아까 전에 김정균 대표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휴먼 스페이스 플라이트예요. 이 서브오비탈 미션을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서브오비탈 휴먼 스페이스 플라이트의 히스토리예요.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머큐리 레드스톤 3 임무를 필두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머큐리 레드스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서브오비탈 휴먼 스페이스 플라이트예요. 그리고 그 스페이스쉽 1 플라이트 미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민간 기업에 의해서 이제 수행된 미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그 민간 기업에 의한 미션이 바로 블루 오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머큐리 레드스톤이에요. 이 머큐리 레드스톤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그 발사체가 있고 그 다음에 발리스틱 캡슐이 있어요. 이 발리스틱 캡슐이 2단에 장착이 되고 1단은 발사체입니다. 그래서 발리스틱 캡슐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인간이 탑승을 하고 이 캡슐 안에 그리고 이제 비행을 하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비행사가 바로 알렌 셰퍼드예요. 셰퍼드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바로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라는 발사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뉴 셰퍼드라는 그 이름의 발사체는 결국에는 그 첫 번째 미국인 우주 비행사를 이름을 따서 가져온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스페이스 투어리즘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바라볼 부분이 바로 발사체입니다. 이제 발사체는 보신 바와 같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리스틱 캡슐이 상단에 부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단 발사체가 이와 같은 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 시스템 관점에서도 이제 성능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와 같은 성능을 이제 갖추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누리호 발사체와 비교를 해보죠. 누리호 발사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태양 동기 궤도까지 1.5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소형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500kg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상단 발사체를 제외하고 1단 발사체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1단 엔진을 비교해보죠. 보신 바와 같이 머큐리 레드스톤의 발사체는 로켓다인에서 만들었는데요. 추력이 350kN.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75톤 연소기 엔진 시스템과 비교해 보면은 735kN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성능이 더 좋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비추력을 보시게 되면은 레드스톤 같은 경우는 215인데요. 이제 저희 그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75톤 엔진 같은 경우는 비추력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75톤 엔진 하나로 두고 이와 같은 휴먼 스페이스 플라이트, 서브오비터 휴먼 스페이스 플라이트 미션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겁니다. 결국에는 75톤 엔진 한 개를 사용해서 결국엔 소형 발사체를 이용해서 서브오비탈 유인 우주 비행 임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휴먼 스페이스 플라이트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고, 이와 같은 포물선 궤도를 통해서 이제 리엔트리하는 그런 미션이 되겠어요. 상당히 좀 단순한데 상당히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부임하신 우주청의 본부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코스트 하이 리스크.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바로 휴먼 스페이스 플라이트. 그러니까 로코스트, 베리 하이 리스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김정균 대표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휴먼 스페이스 플라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서브오비탈 미션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좀 고민을 했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서브오비탈 유인 우주 비행이 오비탈 유인 우주 비행보다 저렴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소형 발사체 연구부에 있는데 국내가 현실이 이와 같아요. 1조 원 지금보다 좀 높아질 수 있는데 현재 1조 원 미만의 우주 개발 예산을 갖고 있고 우주청의 본부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저비용의 고위험의 우주 임무를 추구하는 관점.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검증된 고성능의 로켓 엔진 시스템이 있으니까 빠른 기술 개발 및 적용을 해서 이와 같은 유의미한 미션들을 빨리 수행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라도 또 이렇게 저희한테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응답 세션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막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시는데, 네, 저기 먼저 하셔가지고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제 일전에 설명드린 대로 네.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질문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현준 박사님, 저는 인하대학교에서 온 김규성이라고 합니다. 아주 이해하기 쉬운 강의 네. 감사드리고요. 아까 파운드리 형태의 우주 제약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같은 것도 네. 우려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되는 게 아까 바르다 스페이스가 한 것처럼 이렇게 플랫폼을 형성하는 그런 쪽을 지향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요소 기술들을 이렇게 스페이스 인바이러먼트 어플리케이션 하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플랫폼 기술을 개발을 한다 그러면 특허라든지 이제 FDA, 우리나라는 이제 식약처, 인허가라든지 이런 쪽의 활동 같은 것들이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현재 제가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획 과제 형태로 나와 있고, 현재 서울대에서 제 주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연락이 한번 온 적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부분에 초점을 집중해야 될까 이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우주 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제가 보기엔 융합 산업이에요. 우주 탐사도 마찬가지고 사이언스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이 결합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제가 언급했던 의약품 제조도 마찬가지로 의학 부분과 그 다음에 우주 기술이 만나서 융합 형태로 나타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주 의약품을 제조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지고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이 공동의 기술이 같이 갖춰져야
이루어져야지 이러한 미션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편적인 사실로 아까 바르다 스페이스를 예를 들었는데요. 이 바르다 스페이스는 사실 기술이 다 있었어요. 스페이스 프로펄션 시스템도 이미 그 로켓랩이라는 걸출한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다음에 캡슐도 사실은 나사로부터 TPS를 그 기술 전수를 받아서 적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체계 개발을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기가 어렵다면 결국에는 밑에서부터 누리호처럼 닦아서 쌓아 올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일권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그 키트루다 사례를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는데 실제로 우주에서 생산을 해서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 이게 궁금하게 제가 알기로는 생각이 되냐면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 항체 의약품인데요. 그러면 이게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들이 지상에서 항체를 생산할 때와 우주에서 항체를 생산할 때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를 가진 항체를, 동일한 효과를 가진 항체를 생산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인간에게 투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규제 당국이 허가를 그냥 해주진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지,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우려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이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산업 관점에서 우주 산업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의학을 하신 분과 연결이 됐었고요.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우주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방사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방사성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인체에 영향을 주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DNA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단백질,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 같은 그런 단백질을 활용하는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주 공간에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수준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만들고 그걸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오프 더 레코드 들은 얘기로는 머크사에서 이와 같은 임상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듣고는 있어요. 근데 확실치는 않은 정보입니다. 그리고 규제 당국 관점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게 과연 이제 문제가 없는지, 그거는 당연히 다시 판별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효용 가치가 있고 이미 뭐 효과는 상당히 월등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키트루다를 대상으로.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만들어서 실제 임상 시험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는 현재 하고 있다. 그게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은 실제 근시일 내에 시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다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시험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이 아마 더 있으신 걸로 지금 보이는데 김현준 박사님께 개인적으로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좀 불행하게도 김현준 박사님께서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이따 패널 토의 세션에는 참여가 좀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하시면 그때 질문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진행진에게 여쭤보시면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준 박사님 발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컨텐츠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